저는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실물금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까지 도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금융 파이프라인이 이제 스위프트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ISO 20022라고 하는 메시지 표준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리플렛. 거기 안에 리플렛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돈이 이동될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이동될 때 XRP가 쓰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 시점, 이제 정말 그 최종 데드라인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XRP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가, 점점 가치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로 우리가 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유동성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위험 시장에서는 좋겠죠. 네. 근데 저는 한 번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네.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크립토 버블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냐면, 달러에 대한 역사가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하나의 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는 달러에 대한 역사가 끝나고 점점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달러의 단물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마지막 위상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런 과도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2030년 정도 저는 바라보는데, 네.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나 패권은 가져가되, 네. 그거는 저는 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그건 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또 통화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고, 저는 이제 XRP를 백엔드에서 활용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달러가 사라지고 XRP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축 통화가 뺏긴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저는 전환된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랑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은 문창훈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채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타임 레버리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리플 빅뱅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리플 빅뱅이라는 대제목을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다른 질문 안 가고 리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작가님이 리플 한 우물만 파시는 분으로 알려져 계시다고. 그래서 리플 여러분들께 좀 생소한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암호화폐고 또 이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정식 명칭은 XRP입니다. XRP. 이제 리플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었고, 그 원장에서 이제 네이티브 토큰으로, 네이티브 코인으로 활용되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바로 이제 XRP라는 코인인데, 이제 뭐 통용이 되죠. 리플 코인, 뭐 XRP 코인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 방송에서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RP라는 코인은 2012년에 탄생을 했고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좀 다르게 이제 페이먼트 쪽에 조금 더 핏한 그런 모습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지금 2012년에 이제 완전히 리플랩스라고 하는 사명으로 바꾸면서 가치의 인터넷,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XRP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유틸리티를 만들어가기 위해 좀 준비하고 그동안 이렇게 영향력을 쌓아왔던 그런 하나의 회사이자 그들이 또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의 코인이 XRP 코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XRP 코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좀 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크게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자산의 영역을 세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상자산,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 영역이 CBDC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 가상자산의 범주 안에 대표격으로 불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역시 리플도 그 분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류적으로 저는 구분하고 있고 리플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급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송금 이런 플랫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익숙하게 그동안 지켜봐왔던 그런 영역입니다. 네. 답변이 어떠셨습니까? 혹시나 네, 답변. 왜냐하면 리플 한 우물만 파신 분께 네. 저는 이제 리플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우물을 파다가 리플을 본 한 사람으로서 리플을 그렇게 정의를 해봤거든요. 네네. 혹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느꼈고요. 네. 일단은 또 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예.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에 대한 범주는 불가분 관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누기가 안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부터 뭐 최근에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나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암호화폐라는 이 산업에 대해 좀 많은 청자분들께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꼭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도 극단적으로는 이 소위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자산의 범주 이 영역을 모르면 거의 문맹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지금에서야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리플이 뭐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다 정립된 사람 사이에서는 그걸 개념화해 가면서 얘기 나누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디지털 자산에 기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모르고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이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표현하는데 디지털 사회에 익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 불편한 의식을 갖기보다는 더 그것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소위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카테고리 영역을 좀 구분짓고 각각의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구분지었던 영역에서 하나의 가상자산이라는 첫 번째 섹터, 여기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과는 구분된다. 이 정의상 구분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정의상은 구분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유틸리티 면에서는 그 해당 블록체인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주조되기도 하고 CBDC가 주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같이 움직이는 영역이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명칭 자체는 당연히 구분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법적 장치가 있잖아요. 1대1 교환 비율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 다른 소위 가상자산은 그런 관점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니까 역시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념화하기에는 다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세 가지 구분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구분 중에 가상자산의 영역에서 이 리플이라는 이제 우물을 오랫동안 파셨으니까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과 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결제에 대한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코인이고, 실제로 리플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요.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이 세 가지 주체가 이제 암호화폐가 뭐 지금 총 망라해서 한 2만 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탑3 코인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비트, 이더, XRP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각의 범주와 역할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역할이 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XRP는 XRP만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다. 이제 작년 연말 재무 보고서만 미루어 보더라도 완전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뭔가 이제 정말 스토리지 개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점점 제도권 편입화가 이미 어느 정도 됐죠. 뭐 ETF도 승인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새로운 범주로 이제 추가하면서 국제 수지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주정부 뭐 50개 정도의 주정부 단위에서 뭐 애리조나주라든지 뉴햄프셔주, 텍사스주와 같은 이 세 가지 주는 이미 비트코인을 지금 받아들이게끔 비축 자산을 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주정부 단위에서.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의 많은 상장사들 뭐 스트래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STR 스트래티지라든지 뭐 메타플래닛과 같은 이런 뭐 우리나라의 비트맥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죠. 20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나스닥이라든지 어떤 국내 상장사 회사들이 벌써 80만 개 이상을 비트코인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 쭉쭉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실물금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까지 도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XRP를 한 물만 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XRP에 굉장히 진심인 것도 맞지만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역할 어떻게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면서 병렬적으로 같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 단위, 기관 단위의 어떤 포모의 심리가 더 작용이 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냐 아니면 아이폰을 쓰냐 해가지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예를 들어 아이폰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을 우리가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또 갤럭시와 같은 하나의 플랫폼을 솔라나라도 보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많은 또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건데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외제차, 예술품 이런 것들이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또 스마트 컨트랙트 영역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온체인화 시킬 때 어떤 플랫폼을 쓸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장 영역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이더리움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디파이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채택되고 또 트럼프 일가에서도 이더리움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더리움 역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는 대표 주자다. 스마트 컨트랙을 대표하고 이제 마지막 XRP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결제 영역, 이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앙은행의 개입으로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CBDC의 세상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가 왔을 때 가장 큰 유틸리티, 결제 영역에서 가장 크게 쓰이는 코인이 저는 XR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CBDC도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나뉘면서 홀스케일이냐 리테일이냐 이제 이렇게 기관이냐 개인이냐 나뉠 텐데 XRP 같은 경우는 기관용 CBDC에 이동해서 유틸리티를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창하게 네. 쭉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캐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도 결국 공통되는 기술적 영역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인 거죠.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모바일 컨퍼런스라고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6년에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처음 들어보고 이게 뭐고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는 다 아는 주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의 핵심은 뭐냐면 거래 당사자들이 둘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근데 이 거래 당사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있는 밸류 체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 여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확인할 수 있고 부정이나 조작이 불허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이 쓰임이 다른 것이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활용은 또 유사한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이 시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속에 제가 생긴 떠오른 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니까 네. 되게 이 청자분들께서 너무나 유익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저도 배우고 있어가지고 아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는데 네. 저희는 이제 토론을 지향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저도 열심히 뭔가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즉석에서 좀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 물론 그동안도 제 채널에서도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CBDC 이야기는 이제 2020년부터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근데 리플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저는 늘 제 구독자님께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금융 파이프라인이 이제 스위프트라고 있잖아요. 네. 스위프트 200여 국가가 모두 다 이제 스위프트의 체제에 들어와서 외환 결제나 국제 송금, 무역 결제 이런 것들을 하고 3천여 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벨기에에서 발족한 하나의 비영리 재단인데 지금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새로운 금융의 표준을 점점 만들어가고 이제는 공존하는 완전히 이제 탑재하는 시기를 올해 연말까지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제 ISO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콘센트를 220볼트를 쓴다면 또 해외 국가에서는 110볼트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코드를 만드는 기관이 ISO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금융 코드가 또 있습니다. 금융 코드. 지금까지는 우리가 15022라고 하는 금융 코드 시대에 살았다면 2004년부터는 20022라고 하는 코드가 새롭게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는 금융 코드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라든지 예탁 결제 기관이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의 기득권 세력들도 함께 다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금융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서 2025년 정확히 날짜로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15022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블록체인을 탑재한 20022 메시징 표준을 한번 넣어서 금융의 판도를 바꿔보자. 이렇게 지금 이 스토리가 이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ISO 20022라고 하는 메시지 표준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고 하는 리플 원장,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리플렛. 근데 이 리플렛이 방금 언급드린 ISO 20022 이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에 각국의 중앙은행들, 예탁기관들, 청산기관들, 카드의 기득권사들, 스위프트 그들과 공존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 CBDC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쪼록 지금 ISO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안에 리플렛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돈이 이동될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이동될 때 XRP가 쓰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 시점, 이제 정말 그 최종 데드라인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XRP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가 점점 가치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소송에 대한 마무리, 그 또 현물 ETF가 아마 올해 안에는 저는 뚫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거라든지 리플사가 출시한 RLUSD 작년 연말에 이제 출시돼 가지고 지금 이미 규제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블루칩이라고 하는 한 스테이블 코인의 점수를 매기는 기관에서도 A 등급을 받았고 USDT 같은 경우는 D 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또 냈죠. 또 최근에 BNI 멜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에서 이 RLUSD를 수탁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파트너십도 맺었고 또 리플사가 최근에 OCC 통화감독청에 우리 은행으로 신청하겠다 은행 인가 신청을 또 냈고 또 리플사가 가지고 있었던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 하는 수탁 회사로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또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만 좀 미루어 보더라도 어떻게 리플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BNI 멜론이랑 손을 잡지? 어떻게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의 등록 관리그룹으로 들어갔지? 어떻게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할 수가 있지? 어떻게 현물 ETF를 신청받을 수가 있지? 이거 스캠 코인 아니었나? 막 이런 식의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너무 중앙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거 소송이 너무 길어져서 리또속을 만들어냈다. 뭐 리플렛도 속냐라는 약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부정적이고 리스키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 뒤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어떤 중대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유착 관계를 보면 사실상 저는 이 XRP가 이제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쓴 책 제목처럼 리플 빅뱅이라고 하는 XRP가 정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금융의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 XRP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되물어 볼게요. 첫 번째, 그럼 연말쯤 되면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제 지급 결제 방식이 송금이라든가 국제 금융망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뭐 스위프트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국제 금융망을 패싱하게 된다라는 뜻일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그렇게 뭐 A를 쓰다가 B를 쓴다는 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 스위프트 1.0 예. 시스템을 썼다면 네. 이제 스위프트 2.0 새로운 버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5022라고 하는 네. 표준을 써서 지금 스위프트 1.0이었다면 이제는 2002라고 하는 표준을 써서 뉴 스위프트 시스템, 스위프트 2.0 시스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체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강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스위프트망을 패싱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니까 스위프트망 자체를 통과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기업과 송금 결제를 하거나 무역 결제를 할 때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은행에게 송금 신청하고 해당 미국에 있는 해당 은행으로 송금하는 몇 단계 거쳐서 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게 이제 스위프트망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 스위프트망 자체를 통과하지 않는 영역이 전 리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위프트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또 표현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또 그냥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아예 패싱하는 은행을 아예 패싱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스위프트망 안에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거래,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저는 스위프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안에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이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스위프트 시장이 지금까지 156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 뭐 STO 시장, RWA 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토큰화된 결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스위프트 2.0의 범주 안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2002가 완전히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 그래서 저는 스위프트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2배, 3배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에비던스 중에 하나는
뭐 리플의 공식 문서라든지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같은 그런 저명한 어떤 컨설팅 펌들의 논문을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약 150조 달러 정도의 스위프트 시장 규모라면 2018년, 2030년이 됐을 때는 300조 달러의 시장 규모,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면서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CBDC와 같은 범주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암호화폐에 대한 시가총액은 저는 퀀텀 점프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꼼꼼하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전달이 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환에는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랜지션이라는 전환도 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전환, 한국어로는 같지만 트랜지션은 A가 A-로 바뀌는 거예요. A가 업그레이드된 A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A가 B로 바뀌는 겁니다. A가 아닌 기존의 망이 아닌 아예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석 발전에 의존하다가 재생에너지 발전,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없는 AI 기능이 없는 검색 엔진에서 AI 기능이 있는 검색 엔진으로 전하는 트랜지션의 개념이죠. 여전히 검색 엔진이지만 A가 A-로 바뀌는 거죠. 트랜지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스위프트 망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방식, 트랜지션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갖고 고민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주체는 그것을 통해서 뭐 채권을 매입해서 수익률을 영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건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는 매입자 관점에서는 주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기업이죠. 기업이 기업 내에 송금을 할 수 있는데 또 국제 지급 결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기가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수출입을 하고 무역 결제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송금 결제가 이루어졌던 거죠. 무역 결제 자체가. 근데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기존 은행망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송금도 없어지는 거고 또 송금도 없어지니까 그냥 소위 실시간 송금도 이루어질 수 있고 며칠 걸릴 필요가 없고 이런 개념이니까 아예 은행망을 통과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까지 정의해 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왜냐면 이게 잘못 정보가 전달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이 교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뭔가 딥하게 생각은 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 금융권에서 만약에 스위프트망으로 기존의 무역 결제를 했다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하면 스위프트가 아닌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이제 결제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범주까지 모두 다 스위프트망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서클의 USDC나 테도의 USDT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암호화폐 관련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금융회사들,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 JPMD라고 하는 예금 토큰형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더리움방 위에서 지금 토큰화를 해서 결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XSGD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거기 또 DBS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그런 은행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조금씩 이제 이더리움 원장이나 리플 원장에서 주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전통 금융에서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 부분은 네네. 제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공동으로 조인 프로젝트 성격으로 하나의 공동 출자의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은행을 패싱하는 모델이구나. 우리 은행이 배제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절박한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존의 은행망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물론 CBDC는 은행망을 통할 수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도 또 한국의 은행들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 은행이 대체되는 이런 방식에서 배제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혹여나 우리 작가님도 혹시 확실하지 않으면 네네, 저도 좀 이 더, 부분은 네. 저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게 뭐가 맞느냐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논의가 어쨌든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말에 스위프트가 완전히 뭐 대체될 것이다, 리플로 대체될 것이다, 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위프트망 자체가 국제 금융망 자체가 리플로 완전히 승격될 것이다로 볼 것인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A가 A-로 가는 건지 A가 B로 가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네. 이건 네,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스위프트망 자체가 리플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스위프트망 자체가 어쨌든 A에서 A 프라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미된 뭐 도매용 CBDC, 소매용 CBDC, 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영역도 있을 거고 무형용 결제도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블록체인들이 전 존재하면서 이게 융합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도매용 CBDC가 워낙 캐파가 클 텐데 저는 이제 그 유틸리티를 XRP가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소매용은 또 XLM이라는 또 스텔라루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BIS라든지 IM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의 국제 기구들 그 국제 기구들의 어떤 핀테크 논문이라든지 어떤 BIS의 어떤 워킹 페이퍼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라든지 혹은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다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과거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파일럿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네. 또한 지금 어쨌든 팩트적으로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이런 표준으로 점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준수된 암호화폐들이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들이 점점 활용될 수 있는 스위프트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수님 말씀 주셨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회사에서 찍어내는 하나의 코인이다 보니 네. 또 이 전통 어떤 스위프트망과는 또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을까라는 사실 제 자신한테 퀘스천 마크가 좀 오긴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품권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신세계 그룹이 상품권을 발행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그 둘의 차이점은 신세계 상품권은 신세계 그룹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거고 신세계 그룹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게 금융망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스위프트망은 스위프트망대로 리플을 중심으로 고도화되거나 더 커질 수 있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갈 수 있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채택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 전달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CBDC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의 저는 과도기적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결국에는 CBDC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하나의 뭐 테스트 아니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블록체인의 어떤 실사용화를 조금 더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도구로도 저는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공존하는 시대가 갈 거고 또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리플사라든지 서클사가 지금 이제 통화감독청에 은행 인가 신청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RLUSD나 USDC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규제권 하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뭐 네. NYDFS라든지 OCC 통화감독청의 규제 안에 들어오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은행의 역할, 서클이 은행의 역할을 하고 리플이 은행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스위프트망과 연결되는 하나의 라이선스를 결국엔 저는 취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주신 말씀들 이제 너무 이 주제로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소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미래의 은행이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미래의 은행이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가받는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네네. 그렇다고 이들이 기존의 은행들이 쓰고 있는 은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은행이 생기는 거죠. 마치 과거의 영국에서 화폐의 기원이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가 금 보관 증서를 써주면서 그게 화폐가 되고 세공업자가 은행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그 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은 또 다른 것이고 그 은행법이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니니까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결론을 못 내려드리고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또 한번 저도 스터디 더 해보고 저도 좀더 제가 이해한 것과 작가님이 이해한 것이 다르니까 다른 이해 중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지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대주제가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입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을 중심으로 유동성 폭발의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2022년도에 테라 루나 사태. 사실상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갈수록 점점 규제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말은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법제화가 점점 되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뭐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연관관계, 이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1달러로 유지가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수수료도 싸고 빠르지 않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XRP 굳이 이거를 왜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한 2,5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뭐 테더랑 서클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USDC,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가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서 주조가 되느냐, 어떤 블록체인 망과 통합이 돼서 지금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더리움 망에서 USDC가 발행돼서 주조가 되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솔라나 망에서 조저가 됐다면 또 솔라나가 중간중간에 소각이 되고 리플 원장 위에서 주조가 됐다면 XRP가 소각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USDC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USDC가 채택한 블록체인 거기 안에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들은 더 큰 유틸리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요가 굉장히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암호화폐랑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의문과 뭔가 질문을 주시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져 있고 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해당 코인들, 토큰들이 소각된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좀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일단은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100%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를
보장을 해야지만 리저브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는 정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끔 이제 됐죠.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단기 국채라든지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 이외의 회사채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백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준수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미카 법안에서도 준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상장 폐지가 있었었고, 하지만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장 표명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 나오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럼 미국에서 사업 안 할래, 우리는 그냥 개발도상국 쪽에서만 사업할래, 요런 스탠스였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서명까지 된 이후, 통과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급 준비를 좀 바꿔서 회사채, 비트코인, 미 국채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채 이런 거 빼고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고 미국에서도 본인들만의 어떤 USDT를, 새롭게 제정된 USDT를 찍어내겠다, 사업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일단 점점 제도권 속에 들어오고 있고, 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회사들의 스탠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된 그 전체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특히 이제 국채를 매입한 양만 가지고 환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미국 국채 보유량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 국채의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소위 현금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유동성 폭발하는 거 아닌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유동성 폭발이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 공급 장치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 나쁘게 생각하면 통화량 폭증이라는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된다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위험한 요소들도 일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혹시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냐면, 달러에 대한 역사가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하나의 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라고 하는 이 변천사 자체가 사실상 준비된 미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완충제 역할, 달러에 대한 어떤 약세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금 미 국채를 안 사주잖아요. 계속 던지고 있고 오히려 실물금을 막 쟁여두고 있고, 또한 미국과 뭔가 대항하는 것 같은 브릭스 국가들, 지금 뭐 브릭스 국가가 5개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플러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1개국까지 지금 확장이 됐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오펙이라든지 브릭스 국가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미국 달러를 통해서 미국으로서 이 경찰 국가의 노릇을 했다면, 단일 체제였다면, 저는 이제는 달러에 대한 역사가 끝나고 점점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달러의 단물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마지막 위상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런 과도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유동성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위험 시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저는 한 번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크립토 버블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동성 공급으로서 뭐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도 아마 이제 양적 완화 스탠스, 금리 인하 기조가 점점 나오겠죠. 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레포 시장에
돈을 어느 정도 주입하는 거라든지 SLR 규제 완화 이런 것들만 빌어보더라도 뒤에서는 아직 시장에 대한 붕괴를 막고 있고 오히려 유동성적인 부분을 주입시키면서 약간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 맞물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는 과도기에 한 번 정도의 어떤 큰 붐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 재단들, 코인들만 남고 정말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시대, 웹 3.0의 시대, 아까 제가 언급드린 스위프트 2.0의 시대 이런 곳들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제가 진행자가 아닙니다. 토론자입니다. 토론자로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일단 첫 번째, 크립토 버블이 올 수 있다. 그럼 버블이 오고 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크립토 커런시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건전하고 탄탄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지속 가능한 그 크립토 커런시만 생존하고 그것에 우리는 주로 의존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앞으로의 시장을 좀 내다보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공감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다만 한 가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달러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것은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종이 지폐로 이용되다가 그리고 달러가 종이 지폐가 아닌 디지털 커런시 형식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달러라는 통화는 여전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탄탄히 가져가기 위한 경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 아닌 거죠.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지폐라는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고 달러라는 통화는 유지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 종이 지폐 가지고 안 되겠구나. 중국이 계속 CBDC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의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뺏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지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로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중국 CBDC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1번. 2번은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매입처로서의 기능.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달러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생각했던 반문이죠. 이건 완전히 대치되는 반문인데 이 부분과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입장이 다르네요. 교수님이랑 저랑. 저는 달러의 역사는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 대한 CBDC를 어떤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하나의 대비책이다. 두 번째가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한다. 근데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는 그 금융 엘리트,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모론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달러에 대한 역사가 끝나는 걸 뭐 저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테더의 CEO 테더가 지금 어쨌든 점유율 자체 65% 정도 되는데 또 미국 채도 1,27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한국 정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독일, 캐나다도 앞서고 그 테더의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USDT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뭐 예언, 뭔가 예측, 본인만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칸이라는 사람은 영란은행의 총재였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캐나다 총리를 맡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는 달러가 아닌 IMF에서 새롭게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의 금융 시스템, 기축 통화를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제 달러로 더 이상
그들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으로서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명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대표이고요. 전 백악관의 그 경제자문위원회 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네. 이제 홍익희 교수님의 그 책에도 나옵니다. 화폐혁명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달러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비트코인은 아닐 것이다. 왜냐?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즉슨 채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에너지와는 이제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채굴이 불가능한 에너지 친화적인 뭐 대중들한테 좀 익숙한 그런 코인이 그런 디지털 자산이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점점 뭔가 이런 어떤 인사들이 달러는 뭔가 점점 저버려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븐 미란 보고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뭔가 좀 싸우는 듯한 치킨 게임 하는 듯한 뭐 관세가 뭐 180%에 육박하게끔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잦아들고 이제 협상하는 테이블이 곧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건 약달러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를 저는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의 역사를 1913년으로 바라보거든요. 연준의 시작점. 그래서 어느 정도 100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달러에 대한 역사는 점점 마무리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필두로 한 새로운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급부상하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사들이 말한 디지털 자산을 저는 XRP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돈이 XRP로 통할 수 있고 세계 준비 통화, 제2의 기축 통화의 가능성까지 열면서 좀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올해 된다, 내년에 된다 이게 아니라 저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XRP 공부하면서 시대적 방향성이라든지 브릭스의 움직임이라든지 트럼프가 지금 어떤 정책들을 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는 앞으로 저는 약세.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도 지금 CBDC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국채 안 사준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달러를 정말 종이 지폐에서 디지털 지폐로 가는 앞으로 더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힘을 오히려 빼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해 왔다면 다시 한번 이 통화 주권을 가져가는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코인이 사실 저는 또 XRP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반드시 그 달러의 주인장들은 그 통화에 대한 패권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하나의 이제 CBDC로 가는 이제 중간 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는 강달러냐 약달러냐. 강달러도 달러를 이용하는 거고 네네. 약달러도 달러를 이용하는 거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여부와 강달러를 선호하냐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이냐 여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디멘션이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만약에 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100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1,4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달러냐 약달러냐는 바뀌지만 여전히 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여부와 달러 환율의 강세 약세는 사실 다른 디멘션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선호하고 유도하려는 움직임은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약달러를 선호한다라는 그 의지와 그러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좀 상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다른 디멘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의견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담겨 있는 그 의지는 이해가 하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뺏겨도 좋다라는 종류의 의지랑은 또 전혀 다른 거라고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달러의 역사가 끝난다. 저는 끝날까 안 끝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난다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 사람 친중으로 바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니었듯이, 또 세상은 계속 변화하듯이, 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뺏을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세계가 둘로 양분돼서 마치 두 개의 기축통화가 쓰이듯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들이 둘로 쪼개져서, 왜냐하면 둘이 이기기도 지지도 않아요. 지금 패권 전쟁의 역사가,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상당 부분 흔들릴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했었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의 역사가 끝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오히려 달러의 역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달러의 역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끝나는 지점을 뒤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것이고, 종이돈 달러 가지고는 이거 중국의 CBDC의 움직임에 잘 대응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번에 크립토 윅 동안에 통과됐던 그 크립토 3법 중에 하나가 CBDC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CBDC를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예를 들면 히토류 공급 안 할래, 공급 안 하는데 공급 받고 싶으면 허가 요청서를 보내. 그럼 어디에 쓸 것이고 그 히토류를 무엇으로 결제할 것이며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보내게 해요. 마음에 들 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히토류뿐만 아니라 광물을 다 그때 세계 각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방식이 중국 위안화 CBDC로 무역 결제해라. 그러면 공급해줄게. 이런 방식으로도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역사 말고 아마도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끝나는 걸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역사가 안 끝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세상은 변화하니까.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의 역사를 끝내게 만드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와 화폐를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다른 생각도 다 존중이 돼야 되니까, 제가 맞다는 주장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관찰해 온 것이니까, 우리 작가님은 또 이 말씀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평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달러가 아닌 다른 달러가 역사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먼 미래, 예. 한 50년 뒤를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는 예를 거잖아요. 들면, 저는 아니 저 지금부터 100살 더 살 거니까. 예, 그쵸. 100년. 100년 뒤. 네. 농담입니다만 네. 어쨌든 먼 미래에는 바뀔 수도 있다. 예. 안 바뀐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이니까요. 그럼요. 2030년 정도 저는 바라보는데, 네.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나 패권은 가져가되, 네. 그거는 저는 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그건 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또 통화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어쨌든 CBDC뿐만 아니라 CIPS라고 하는 새로운 결제 메시지를 과거부터 만들어 왔었거든요. 결제 시스템 자체를. 이제 중국의 CIPS라든지 브릭스 국가들, 인도나 러시아들도 각자 이제 스위프트 1.0망에 또 배제됐던 이력이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이 미국과 브릭스 국가가 뭔가 좀 대립되고, 이제 또 미국에서도 CBDC 안티 법안에 또 통과가 됐죠. 이런 부분만 보면 사실 정말 이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 ISO 2002라고 하는 메시징 표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위에 있는 세력, 그러니까 미국의 뿌리와 중국의 뿌리, 사실상 그들을 조정하는, 뭐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플래닝을 하는 그 세력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25년 전환점을 맞이하고 한 5년 뒤 정도, 2030년 정도면 이제 정말 좀 새로운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달러, 뭐 약달러, 강달러 이것도 좋지만 미국에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제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브로드캐스팅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백본을 통해 하나의 기축화하겠다, 세계 준비 통화로 하겠다. 뭐 그 과정에 아마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뭔가 이 기축에 대한 틀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고견이고, 네네네. 저도 맞을 수 없고요. 우리는 네, 너무나 저도, 먼 미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관측이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미래를 그림 그려보고 상상해보는 여정인데, 그래도 서로 이제 토론답게 계속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보는 그 뷰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저도 오랜만에 뜨거운 토론입니다. 사실 오태민 교수님하고도 서로 생각이 많이 일치해서 토론, 그러니까 반문의 토론은 별로 안 이루어졌었어요. 주로 이제 합치된 토론, 같은 생각이네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소위 크립토 커런시라는 대주제에 있어서 반문의 토론을 이제 좀 해 나가는 과정. 혹시 한 가지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질문 주십시오. 네네. 꼭 왜냐면 이걸 까먹을까 봐요. 예. 이게 다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라서 또 분명히 까먹을까 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가볍게 아주 짧게만 이렇게 단답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면 2030년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뺏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달러가 아닌 무엇을 이용하게 될까요?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XRP를 백엔드에서 활용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달러가 사라지고 XRP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축통화가 뺏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달러를 이용하면서 뒤에서는 XRP가 활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쓰이면서 CBDC 세상이 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반문 또 드려볼게요. 유튜브 시대가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대중화된 시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유튜브를 이렇게 메이저하게 이용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무언가가 나올 그렇죠. 거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10년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TV 봤거든요. 그러니까 TV라는 매체를 이용하다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건 누구도 몰라요. 지금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한 10년 정도 또 지나면 유튜브를 대체하는 또 다른 매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유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체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제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 그건 TV였어요. 공중파 TV였어요. 그죠? 물론 지금도 공중파 TV를 나오고는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말씀을 전달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달드릴 거예요. 그러면 매체는 달라지지만 제가 전달드리는 언어는 한국어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전히 달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XRP도 역시 달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전히 달러라는 통화를 이용할 뿐, 통화가 아닌 화폐가 바뀐다라고 가정하시면 어떨까? 지폐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말씀 속에 해석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저는 달러보다도 이제 XRP라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급부상하는, 그러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RLUSD를 통해서 이제 XRP가 백엔드로 쓰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아닌 완전히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저는 좀 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달러를 뺏긴다라기보다는 이제 달러를 지금까지 썼다면 XRP를 활용한 어떤 그런 결제 시스템, 이제 리플렛이라든지 IS2002와 관련한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계가 만약에 XRP를 모든 국가들이 이용하게 되면 단일 통화화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럼 이제 그때는 표시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원 비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원 XRP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아마 그때는 원 드랍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드랍. 그런 식으로 이 통화의 단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주신 그 네. 토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 대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네네. 있었던 예. 그 질문 여전히 유효한데 예, 좀 맞습니다. 주십시오. 별건 아니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암호화폐 3법 관련해서 네. 이제 안티 CBDC 법안 네. 통과됐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CBDC 우리 안 할 거야 서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CBDC를 미국에서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CBDC는 결국에 사용이 통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CBDC는 안티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티하려면. 왜냐하면 이건 행정부 자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CBDC는 말 그대로 센트럴 뱅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 의사결정을 제공하면 되죠. CBDC 발행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정부 단에서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 단에서 미국 연준 단에서 의사결정으로서 CBDC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내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CBDC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완전히 중지한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잠깐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CBDC의 어떤 망에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토록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퓨전 방식의 이름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경과를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중앙은행이 혹은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면서까지 CBDC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 CBDC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의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은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중국 그 인민은행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CBDC로 많이 주고 있고 그 CBDC로 뭐 지하철 결제나 뭐 일반 상점 결제까지 혹은 무역 지급 결제까지 뭐 리테일이나 뭐 도소매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위협적이다라고 인식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으로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하나가 미국의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을 흔드는 한이 있어도 다 모두 다 달러 써라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CBDC에 대해서 안티하고자 하는 법안을 채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CBDC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안 올 거다. CBDC의 시대가 안 올 거라고 거라고 CBDC는 그러니까 어쩌면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CBDC가 채택될 수도 있고요. 예. 일부 국가만 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등지고 있는 나라들. 근데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니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써줬으면 하는 게
미국의 니즈인 거죠. 지금 미국 정부의 니즈는. 향후 미국도 정권이 바뀔 수 있고 트럼프가 영영 뭐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 의지는 바뀔 수 있으나 지금 트럼프의 의지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유효하다고만 가정한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우방국들이든 중국조차도 다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일 것이고 CBDC가 그것에 방해를 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뭔가 좀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적대적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뭐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신정부 들어서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CBDC 한강 프로젝트를 멈췄죠.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프로젝트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멈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은행권들은 우리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의회 안 스테이블 코인 법을 의회에 상정한 것뿐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상정해 놓고 지금 현재 은행들은 합작법인의 형태로 공동 발주한 합작법인의 형태로 공동의 우리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하는 움직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만 나홀로 의사결정해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 아시죠? 과장이 부장님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그리고 근데 한국은행과 수많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모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게 조율하는 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CBDC 네트워크를 활용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 따른 위험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정말 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가고요.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여러 말씀들을 이제 나눴는데 어쨌든 초대된 게스트 손님이시니까 오늘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토론해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요 근래 들어서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냥 큰 틀에서 향후 리플의 미래 혹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어떻게 관찰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2025년 하반기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정말 좀 뜨거운 장세가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에 버블의 장세가 저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정말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크립토 커런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정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수단도 물론 맞지만 정말 이제 화폐에 대한 어떤 이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의 시점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스테이블 코인 CBDC와 관련한 이제 디지털 생태계로 가는 이 격변기에 우리가 정말 투자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잘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정성 있는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냥 강조 정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교수님 통해서 저도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을 또 받아들이면서 저도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이제 소감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소감 말씀드리면 정말 뭐 이 시장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하나의 변수로서 얘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 안에 아까 한 우물만 파셨다라고 할 만큼 그 시장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 속에 저도 상당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자극을 또 주셨고 또 말씀 속에서 전혀 다른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가 정답인지를 한번 더 찾아 나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토론이 마무리된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작가님만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이 결론을 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유익한 고견, 그리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그 생각들을 우리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